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리처드 니스벳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동양과 서양의 논리적 차이와 논리적 차이 때문에 일상에서 어떤 차이가 벌어졌는지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동양과 서양의 논리,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리처드 니스벳의 위대한 수업, 동양 대 서양 누가 옳은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동양인은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서양인은 맥락보단 대상에 집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리처드 니스벳은 동양과 서양의 형식 논리학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형식 논리학이란 올바른 논증의 형식적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좀 어렵죠?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안한 3단 논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다들 아시죠? 하지만 동양에서는 형식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중국에서 잠깐 연구된 적은 있었는데 금세 잊혀버리고 말았죠. 만약 동아시아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논리로만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양 사상의 근간에는 형식 논리보다 더 기초되는 생각이 있는데요. 바로 A는 A라는 개념입니다. A는 무조건 A이지 다른 무엇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죠. A는 A다와 A는 A가 아니다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양에선 어떨까요? 동양 논리의 토대는 변증법입니다. 항상 모순이 존재하죠. 리처드 니스벳은 변증법의 세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우선 변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이지만 나중에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순의 원칙도 있습니다. 끝없는 변화 때문에 모순이 항상 생기고 그 모순에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고 부분은 전체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죠. 뭐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네, 저는 동양인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좀처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속담을 보여줬습니다. 그 속담 중에는 모순된 표현이 있는 속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나친 겸손은 절반의 교만함이다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너무 좋은 속담이죠. 하지만 서양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겸손이면 겸손이지 교만함이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죠. 동양인들은 단번에 이해하는 속담이지만 서양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양은 변화, 서양은 안정성에 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동양과 서양은 추세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연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기업의 주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죠.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물어봤습니다. 미국계 캐나다인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은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죠. 왜 우리도 이제 한번 꺾일 때 됐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동양인입니다. 서양인은 추세를 따르려고 합니다. 동양인은 반대죠. 동서양의 차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특성뿐 아니라 생태적 특성과도 관련돼 있죠. 중국은 강이 흐르는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협동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전체론적 사고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그리스는 중국에 비해 척박한 땅입니다. 바다와 산이 이어져 있는 지형이죠. 그리스에서는 거대 농장보다는 텃밭, 무역, 작은 농장 등 개인 사업이 발달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협동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일이죠. 분석적 사고가 중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중국 안에서도 전체론적 추론과 분석적 추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협력이 많이 필요한 쌀농사 지역의 사람들은 전체론적 추론이 우세했고 개인 사업에 가까웠던 밀재배를 했던 지역의 사람들은 서양처럼 대상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일상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동서양의 의학은 그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수술치료는 동양에서는 없던 개념이었죠. 문제가 되는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치료라고? 옛날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동양에서의 건강은 신체와 환경의 균형 잡힌 조화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요즘엔 서양에서도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균형과 조화로 대표되는 동양의 사고방식이 기존 객체지향적, 속성중심적 서양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법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양에서 범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범죄의 맥락을 고려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며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따집니다. 반면에 서양에선 맥락을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범죄의 종류와 규칙만 고려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계약에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눈이 많이 내려서 영화관에 손님이 없어졌다면 영화 제작사에서 극장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양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번은 일본과 호주가 5년간 일정한
상정한 가격으로 설탕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설탕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일본은 호주에게 설탕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호주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애초에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에 놀란 것이죠. 과학에서는 어떨까요? 유튜브 조회수 보증 수표인 양자역학을 서양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양자물리학은 전통적인 서양 사상과 대립됩니다. 물체가 여기 있기도 한데 없기도 해.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해. 서양인들은 시나리오 쓰고 있다고 생각했죠. 동양인은 그럴 수 있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일 수도 있지. 세상 만물이 그런 거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중 뭐가 더 좋을까요? 리처드 니스벳의 동료이자 제자인 서울대 최인철 교수는 분석적 사고가 과학에는 더 좋지만 나머지엔 전체론적 사고가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리처드 니스벳도 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니스벳은 분석적 사고는 교육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전체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들도 고등교육을 받으면 쉽게 깨우칠 수 있는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전체론적 사고는 가르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무엇이 더 좋다 진지하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죠. 각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체론적 사고, 분석적 사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도 니스벳에 따르면 우리가 분석적 사고를 배우는 게 더 쉬우니까 어쩌면 유리할지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